내 동생 팔병신 든 거 5천만 원에 퉁칩시다. 신벌이라고? 웃기지 마. 그 벌은 내가 직접 내릴 테니까. 평생 믿었던 오빠가 내 잘린 팔을 담보로 회사와 뒷거래를 했습니다. 사고로 한순간에 일상을 잃은 52세 가장 명희 씨. 수술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걱정 어린 가족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대출 승인 3천만 원, 카드 한도 초과, 통장 잔고 0원. 병실에 누워있는 사이 오빠 부부는 내 신분증으로 대출까지 받아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통지서가 날아왔고 핏줄은 내 등골을 빼먹고 사라졌습니다. 천벌! 웃기지 마, 그 벌. 내가 직접 내릴 거야.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아니라 심장이 난도질 당한 여자. 가족이라는 이름의 악마들을 향한 명희 씨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쾅! 하는 천둥 같은 굉음이 공장 안을 집어삼킨 건 명희 씨가 막 마지막 부품을 조립하려던 찰나였어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명희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신호탄 같았죠.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52년 인생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명희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그저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다가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 안 되는데. 이번 달 적금 만기인데. 우리 딸 대학 등록금. 그녀의 의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걱정한 건 자신의 부서진 팔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식들 생각뿐이었죠. 참 미련할 정도로 착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명희 씨가 눈을 뜬 곳은 하얀 천장이 보이는 병실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현실을 자각하게 했죠. 온몸이 마치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 무겁고 아팠습니다. 특히 왼쪽 팔은 감각이 없었어요. 붕대로 칭칭 감겨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더군요. 신경 손상이 심각합니다. 재활을 한다 해도 예전처럼 팔을 쓰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평생 몸을 써서 가족을 먹여 살린 명희 씨에게 팔을 못 쓴다는 건 가장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절망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베개 적시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명희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오빠 철수 씨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온 철수 씨는 명희 씨의 붕대 감긴 손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 뒤로 옳게 영숙 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빠는 명희 씨 얼굴을 보며 우는데 영숙 씨의 눈은 바쁘게 병실 이곳저곳을 훑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시선은 명희 씨의 아픈 팔이 아니라 침대 머리맡에 붙은 산재지정병원이라는 문구와 명희 씨의 소지품이 담긴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영숙 씨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와 명희 씨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죠. 아가씨, 얼마나 아팠어요. 세상에, 이 팔 좀 봐. 쯧쯧. 회사에서는 뭐래요? 보상은? 산재 처리는 다 해준대요. 눈물은 흘리고 있지만 목소리엔 묘한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슬픔에 빠진 명희 씨 귀에는 그저 걱정해주는 가족의 따뜻한 목소리로만 들렸을 겁니다. 명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입을 떼었죠. 아직 아무것도 몰라. 정신이 없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영숙 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말이죠. 그녀는 재빨리 철수 씨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더니 짐짓듬직한 오빠인 척 목소리를 깔더군요. 걱정 마라, 명희야. 이 오빠가 있잖아. 내가 지금 몸도 못 가누는데 무슨 서류 처리를 하겠니? 회사 놈들, 내가 가서 단판을 짓고 올 테니까 너는 치료만 생각해.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겐 가족이 있어. 오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혼자가 아니었어. 명희 씨는 안도감에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수년을 혼자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핏줄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부서진 팔의 고통마저 잊게 할 만큼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보호자분, 입원 수속이랑 보증금 결제하셔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당황하는 사이 영숙 씨가 명희 씨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카드는 지갑에 있죠? 오빠는 경황이 없어서 지갑도 안 가져왔네. 일단 아가씨 카드로 수속 밟고 나중에 보험금 나오면 정산해요. 그게 깔끔하잖아. 그쵸?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려는데 영숙 씨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유 됐어요.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영수증 챙겨 놓을게요. 그리고 아가씨, 핸드폰도 져주세요. 회사에서 연락 오면 바로 받아야 하니까. 명희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휴대폰과 지갑을 올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지옥문을 여는 열쇠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영숙 씨가 병실을 나가며 짓던 그 묘한 미소, 명희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영숙 씨는 명희 씨의 휴대폰을 켜고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액정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그 옆에서 철수 씨가 불안한 듯 물었죠. 여보, 그래도 이건 좀 시끄러워요. 당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거 지겹지도 않아? 눈 딱 감고 시키는 대로 해. 어차피 나중에 다 갚으면 되잖아. 병실안 홀로 남은 명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빨리 나와서 오빠랑 올케한테 맛있는 밥이라도 사줘야지. 참 고마운 사람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의 운명을 예고하듯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명희 씨는 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었던 우산이 찢어져 흠뻑 젖게 될까요?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지 참 야속하기만 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병실에서의 일주일은 명희 씨에게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에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꼭 명희 씨 마음 같았죠. 오빠 내외가 다녀간 뒤로 명희 씨는 하염없이 병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드르륵하고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려보지만 들어오는 건 혈압을 체크하러 온 간호사거나 청소 여사님 뿐이었어요. 처음 하루 이틀은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회사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겠지. 내 합의금 더 받아주려고 애쓰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자 그 믿음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고립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으니 세상과 단절된 섬에 갇힌 기분이 들었거든요. 옆 침대 할머니가 자식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아이고, 우리 강아지 밥 먹었어? 하고 웃음꽃을 피울 때면
명희 씨는 짐짓 짜는 척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이불 속 어둠이 차라리 마음 편했으니까요. 그때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명희 씨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썩 밝지 않았어요. 박명희 환자분, 보호자분 연락 안 되세요? 원무과에서 계속 찾으시는데 중간 정산일이 지났거든요.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하고. 명희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 그게 오빠가 좀 바쁜가 봐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돌아가자마자 명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옆 침대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죄송한데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제 폰이 고장나서. 할머니가 빌려준 따뜻한 휴대폰을 쥔 명희 씨의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꾹꾹 기억을 더듬어 오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툭 끊어지는 소리.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오니 이번엔 옳게 영숙 씨 번호. 고객님의 사정으로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수신 정지. 명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기계적인 안내음만 차갑게 되돌아올 뿐이었죠. 전화기를 돌려주는 명희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배터리가 나갔겠지. 요금을 깜빡했겠지. 설마 오빠가 날 버렸을 리 없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날 밤 명희 씨는 악몽을 꿨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오빠 손을 잡았는데 오빠가 슬픈 눈으로 명희 씨 손을 놓아버리는 꿈이었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땐 식은땀으로 환자복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불안감은 이제 독버섯처럼 자라나 명희 씨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퀵서비스 기사가 헬멧을 쓴 채 들어와 두리번거렸습니다. 박명희 씨, 여기 물건 왔습니다. 명희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신음했습니다. 기사가 침대 위에 툭 던져놓고 간 것은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묵직하면서도 어딘가 초라한 그 봉지. 명희 씨는 떨리는 왼손으로 봉지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명희 씨의 낡은 가죽 지갑과 휴대폰이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섬뜩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쪽지 하나 없었거든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은 고사하고 카드란 카드는 모조리 사라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매미 허물처럼 말이죠. 불길한 예감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명희 씨는 서둘러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띠링, 띠링, 띠링. 경보음 같은 문자 알림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멈추지 않는 진동 소리에 옆 침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지만 명희 씨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빨간 글씨들. 땡땡 캐피탈. 대출 승인 완료. 3천만 원 입금. XX저축은행. 연체 안내. 즉시 상환 요망. 땡땡 카드사. 해외 승인 거절. 한도 초과. 그리고 마지막 문자 하나가 명희 씨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 날아와 박혔습니다. 땡땡은행. 입출금 알림. 잔액 영원. 명희 씨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부부가 가져간 건 단순히 휴대폰과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명희 씨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인생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 그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발등이 아니라 심장이 난도질 당한 것이었으니까요. 명희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휴대폰 액정 위로 번졌습니다.
그 액정 속에서 오빠와 함께 찍은 웃는 사진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이제 명혜 씨에게 남은 건 망가진 몸뚱이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 과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때 병실 TV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고 잠적하는 친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명혜 씨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소리는 잔인하게도 귀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 하지만 그 아래엔 더 깊은 지옥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명희 씨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지잉하고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무겁고 둔탁한 진동이었죠. 박명희 씨? 등기 왔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내민 건 노란 서류 봉투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명희 씨가 20년 넘게 몸담았던 땡땡 정밀. 그 이름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날카로운 종이 단면이 명희 씨의 손가락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서류 위로 툭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은 산재 요양 불승인 통지서 그리고 해고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불승인, 사유, 목격자 진술 확보 불가 및 본인 과실. 글자가 춤을 추듯 명희 씨의 눈앞을 어지럽혔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 아래 줄이었습니다. 무단결근 5일 이상 지속 시 사규에 의거하여 징계 해고함. 명희 씨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정신을 잃어가며 공장장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죄송해요, 패 끼쳐서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는데 오빠가 다 처리해주겠다고 큰 소리 치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어떻게 회사가 나한테 이래? 내가 그 기계 앞에서 보낸 세월이 얼만데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했는데 가족에게 뜯기고 회사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천지 명희 씨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명희 씨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비틀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깁스를 한 팔. 이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쓰다 버린 낡은 부품 같았죠. 명희 씨가 향한 곳은 병원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어와 얇은 환자복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난간 아래로 보이는 도시는 화려했습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그 풍경 속에 명희 씨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빚쟁이들의 독촉도 배신감도 다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그냥 끝내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애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명희 씨가 눈을 질끈 감고 난간 위로 몸을 기울이려는 찰나였습니다. 거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불쑥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명희 씨는 화들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옥상 벤치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자가 종이컵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어딘가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강준호 변호사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명희 씨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으려는 사람에게 커피라니요. 아니, 제가 지금
바람이 차네요. 이거 율무차인데 따뜻할 때 드세요. 속이 좀 풀릴 겁니다. 남자는 명희 씨가 난간에서 내려올 때까지 끈질기게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게 종이컵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받아든 종이컵의 온기가 차가운 명희 씨의 손바닥을 녹였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따뜻해서 명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으흐흑,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명희 씨의 통곡을 들어주었습니다. 섣불리 위로하거나 그치라고 하지도 않았죠. 한참을 쏟아내고 나서야 명희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손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든 사정이 있으신가 봅니다. 들어드릴까요? 때로는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길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명희 씨는 홀린 듯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오빠의 배신, 빚더미, 그리고 회사의 해고 통지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자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다 듣고 난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명희 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선생님, 그 등기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명희 씨가 주머니에 구겨 넣어둔 서류를 건네자 남자는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명희 씨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가족분의 행위는 특수절도의 사기, 사문서, 위조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고요. 네, 그게 무슨...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겸 노무사 강준호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아니, 억울해서라도 이렇게는 못 끝내시죠. 강준호 변호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건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법조인의 분노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돈, 그리고 잃어버린 자존심. 다 찾아봅시다. 그 순간 먹구름 가득하던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옥상으로 내리쬐었습니다. 마치 명희 씨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이 낯선 남자는 명희 씨를 지옥에서 건져 올릴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서 만난 이 우연이 명희 씨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저만 믿으세요. 법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준호 변호사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명희 씨는 휠체어를 밀어주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 없이 억척스럽게만 살아왔는데 낯선 이의 등 뒤가 이토록 든든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병원 근처 은행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입구에서부터 주저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강 변호사는 명희 씨의 휠체어를 단단히 잡고 끄덕여 보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네준 거래 내역서를 받아든 강 변호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건 당일 오후 3시 20분. 병원 1층 ATM기에서 현금 인출 600만 원. 그리고 10분 뒤 인터넷 뱅킹으로 2천만 원 이체. 수취인은 최영숙. 명희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옳게 이름 석자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정말 영숙이가. 그리고 여기 대출 실행 내역을 보면 인증 방식이 휴대폰 본인 인증입니다. 선생님 휴대폰을 가져간 이유가 바로 이거였네요. 강 변호사는 혀를 찼습니다. 명희 씨가 치료받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악질적인 도둑으로 돌변한 순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어떻게 내가 너 시집 올 때 해준 예물이 얼만데 우리 애들 맛있는 거 못 사 먹여도 내 생일은 꼬박꼬박 챙겼는데. 자, 이제 슬퍼하실 시간도 아깝습니다. CCTV 확보하러 가시죠. 강 변호사는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은행 지점장에게 명함을 내밀며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그의 태도는 정중하면서도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난색을 보이던 지점장도 강 변호사가 읊어대는 법, 조항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호소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명희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벙거지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현금 지급기 앞에서 명희 씨의 카드를 넣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도둑고양이였죠. 돈다발이 나오자 챙겨 넣으며 짖는 그 표정. 마스크를 썼지만 명희 씨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넘게 봐온 올케, 영숙 씨의 눈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망을 보듯 서성이는 구부정한 남자의 뒷모습. 오빠 철수 씨였습니다. 명희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배신감은 이제 명확한 증거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특수절도죄 성립은 문제없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시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차에 타기 전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땡땡 정밀 인사팀장님이시죠? 저 노무법인 정의의 강준호 노무사입니다. 박명의 씨 건으로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박명희 씨 산재 불승인 사유가 본인 과실이라고요? 당시 기계 오작동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목격자 진술, 제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안전장치 점검 기록 조작하신 정황도 파악했고요. 이거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 들어가면 회사 문 닫으셔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명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조작? 강 변호사는 언제 그런 것까지 조사한 걸까요? 통화를 마친 강 변호사가 룸미러로 명희 씨를 보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사실 목격자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냥 좀 찔러본 건데 반응을 보니 뭔가 있긴 있네요. 저쪽에서 제발 저려서 다시 연락 올 겁니다. 명희 씨는 처음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경찰서에 도착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오는 길 명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오빠라는 두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강 변호사가 명희 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받으라는 신호였죠. 명희 씨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명희야, 너 지금 어디니? 병원에 없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놀랍게도 오빠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걱정 가득한 오빠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치가 떨려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오빠, 내 돈 다 어디 갔어?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오빠의 목소리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차갑고 비열하게. 야, 너 폰 켰냐? 그 돈? 그거 내가 좀 썼다. 가족끼리 급하면 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따져? 너 어차피 팔 병신 돼서
돈 쓸 일도 없잖아. 뭐라고? 그리고 너 신고 같은 거 꿈도 꾸지 마라. 우리 지금 한국에 없다. 못 찾을걸?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희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팔병신. 한국에 없다. 그때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명희 씨의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없다고요? 글쎄요. 방금 통화하면서 위치 추적 앱이 작동했는데 신호가 잡히네요. 강 변호사가 보여준 지도 앱 화면. 그곳엔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과 30km 떨어진 강화도 펜션촌입니다. 해외로 튈 준비를 하고 있나 본데 우리가 한 발 빨랐네요. 명희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가요. 잡으러. 휠체어를 꽉 쥔 명희 씨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날개가 돋아나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사냥감은 명희 씨가 아니라 도망친 오빠 부부가 되었습니다. 과연 명희 씨는 도주 직전에 오빠 부부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와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하늘도 명희 씨의 분노를 아는지 강화도로 향하는 자유로 위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명희 씨 가슴을 두드리는 북소리 같았죠. 조수석에 앉은 명희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빗물에 번지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어릴 적 오빠 등에 엎혀 건너던 징검다리를 떠올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빠가 처음 월급 탔다며 사주던 빨간 내복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오빠, 제발. 실수였다고 말해줘. 영숙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나 흔들릴지도 몰라. 참 미련하죠? 그렇게 당하고도 핏줄이라고 명희 씨.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기대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운전대를 잡은 강준호 변호사는 그런 명희 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묵묵히 속도를 높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강 변호사가 가리킨 곳은 인적 드문 해안가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펜션이었습니다. 바다 풍경이라는 간판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2층 구석방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강 변호사는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과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경찰 2명이 펜션 뒤쪽 퇴로를 차단하러 가는 동안 강 변호사는 명희 씨의 휠체어를 밀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휠체어 바퀴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고성방가에 가까운 싸움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 도둑년아. 내가 돈 관리한다며. 왜 1,000만 원이 비어? 뭐, 도둑년? 그러는 당신은? 강원도 정선 가서 도박으로 날린 돈은 생각 안 나? 어디서 큰 소리야? 명희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틀림없는 오빠 철수 씨와 올케 영숙 씨였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가관이었죠. 동생의 피 같은 보상금을 훔쳐 달아난 주제에 서로 누가 더 많이 썼네 하며 쌈박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내 돈이, 내 팔과 맞바꾼 내 목숨값이 저 사람들 도박 자금이 되었구나. 밥값, 술값이 되었구나. 마지막 남은 기대의 불씨가 치익 소리를 내며 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희 씨의 눈동자에서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들어찼습니다. 명희 씨가 강 변호사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쾅! 강 변호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 풍경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먹다 남은 술병과 치킨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었죠.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철수 씨와 영숙 씨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누구야? 영숙 씨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명희 씨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 딱 저럴까요? 아가씨? 명희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묵직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래, 나다. 옳게 재미 좋았어? 내 돈으로 먹는 술맛이 달던? 철수 씨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술병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넙죽 엎드려 명희 씨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명희야, 아이고, 내 동생 명희야. 내가 죽일 놈이다. 다 이 여편네가 꾸민 짓이야. 나는 말렸어, 정말이야. 방금 전까지 아내와 돈 문제로 싸우던 기세는 어디 가고 살려달라며 아내 탓을 하는 꼴이라니. 정말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본 영숙 씨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 이 인간이 정말. 아가씨,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이 먼저 그랬어요. 명희 쟤 어차피 병신돼서 돈 쓸 데도 없다고 우리가 챙겨서 노후 자금하자고 먼저 꼬드긴 게 누군데.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밑바닥을 보이는 두 사람. 이것이 바로 명희 씨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가족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오르는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저 추한 꼴을 더는 보기 싫어서였을까요? 그만해. 역겨우니까. 명희 씨의 일갈에 방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빠, 그리고 올게. 당신들은 내 돈만 훔친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형제간의 우애,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곳이라 믿었던 그 믿음. 그걸 난도질했어. 그 죄는 돈으로 못 갚아. 그때 뒤이어 들어온 경찰들이 두 사람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펜션방에 울려 퍼졌죠. 박철수 씨, 최영숙 씨, 특수절도 및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영숙 씨는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이거나 가족끼리 돈 좀 쓴 게 무슨 죄야? 아가씨, 이러고도 천벌 안 받을 것 같아? 핏줄을 감옥에 보내고 내가 잘 살 것 같아? 천벌이라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듣는 사람이 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기, 하지만 단호하게 의존했습니다. 천벌은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거야. 가서 죗값 치러. 그게 당신들이 살 길이야. 폭풍우가 휩쓸고 간 펜션방에 남은 건 흩어진 돈다발과 다리가 풀려 휠체어에 기댄 명희 씨,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는 강 변호사뿐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바닥에 떨어진 오빠의 낡은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 접힌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젊은 시절의 철수 씨와 교복 입은 명희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그 사진을 찢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진 뒷면에 적힌 사랑하는 동생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비는 언제 그쳤는지 밤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으로 창에 머리를 기댄 명희 씨에게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 큰 산 하나 넘으셨습니다. 이제 회사와의 싸움이 남았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명혜 씨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슬픔은 가라앉고 그 자리에 단단한 바위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죠. 네, 가야죠. 내 팔 이렇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날 쓰레기 취급한 그 회사, 절대 용서 못해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독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철수 씨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거든요. 형사님, 제가 사실은 말이죠. 그 보상금, 회사 상무랑 짜고 친 건데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일까요? 단순히 나쁜 오빠인 줄 알았는데 회사 상무와 짰다니요? 사건이 단순한 가족 사기극이 아니었던 걸까요? 명혜 씨가 모르는 거대한 검은 거래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명희 씨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유리병 너머의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죠. 철수 씨는 형사 앞에서 쭈뼛거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더러운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명희 사고 나고 병원에 갔는데 어떤 양복 입은 양반이 저를 찾아왔지 뭡니까? 명함에 땡땡 정밀 상무 김철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철민 상무. 명희 씨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현장 직원들에게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깐깐하고 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사고 명의 과실로 처리해주면 위로금조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요. 산재 신청하면 회사 이미지 나빠지고 정부 감시 나온다고 그냥 조용히 덮자고요. 철수 씨가 꿀꺽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눈이 뒤집혔습니다. 5천만 원이면 빚도 갚고, 그래서 제가 명의 신분증이랑 도장 다 넘겨주고 합의서에 대신 도장 찍었습니다. 명희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유리벽 밖에서 듣고 있던 명희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에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의 팔 한쪽을 고작 5천만 원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동생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챙기려 했다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차라리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 어떻게 내 피눈물을 팔아서 흥정을 해? 내가 공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뻔히 알면서. 강준호 변호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명혜 씨의 어깨를 감싸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기만하고 유린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 상무라는 작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명혜 씨와 강 변호사는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명희 씨가 정문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막아섰지만 강 변호사가 내민 변호사 신분증과 살기 어린 눈빛에 슬그머니 길을 비켜주었죠. 상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을 때 김철민 상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골프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혜 씨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에게 소리치더군요. 뭐야? 잡상인 들어오게 문단속 안 해? 명혜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휠체어 바퀴를 굴려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작성했다는 그 가짜 합의서 사본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잡상인? 내가 잡상인으로 보여요? 내 팔 이렇게 만들고 우리 오빠 꼬드겨서 도장 찍게 한 게 당신이죠? 김상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노망이 나셨나? 합의서에 본인 대리인 도장 찍혀 있고 돈도 다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법대로 해, 법대로. 뻔뻔하기가 철면피 저리 갈아였습니다. 그때 강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제 철수 씨가 자백한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죠. 회사 이미지 나빠진다고 5천만 원 줄 테니까 조용히 덮자고. 김상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여우 같은 사람이 어디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그거 증거 능력 없는 거 아시죠? 피의자 진술일 뿐이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가 명희 씨 과실이라는 목격자 진술서가 우리한테 있는데 어쩌나? 김상무가 서랍에서 꺼내 흔든 서류. 거기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산 2팀 이민재. 민재 씨였습니다. 사고 당시 명희 씨 바로 옆에서 작업 보조를 하던 아들뻘 되는 20대 청년이었죠. 누구보다 사고 상황을 잘 아는 그가 명희 씨가 졸다가 기계에 손을 넣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명희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민재 씨만큼은 진실을 말해줄 거라 믿었거든요. 평소에 이모님 하며 따르던 착한 청년이었으니까요. 민재야, 너마저. 돈 앞에서는 다들 이렇게 괴물이 되는 거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거니?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온 명희 씨는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너무 문드러져서 눈물샘도 말라버린 걸까요? 변호사님, 저 이제 어떡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저쪽 편이라는데. 힘 빠진 명희 씨의 말에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증인이 저쪽 편이라면 다시 우리 편으로 데려오면 됩니다. 이민재 씨 만나러 가시죠.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민재 씨가 사는 낡은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 끝, 곰팡이 냄새나는 방. 문을 두드리자 퀭한 눈에 민재 씨가 나왔습니다. 명혜 씨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강 변호사가 발을 넣어 막았습니다. 민재야. 명희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재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니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고 책상 위엔 병원비 독촉장이 수두룩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재 씨 홀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수술비가 급했던 겁니다. 회사는 그걸 미끼로 민재 씨를 협박하고 회유했던 거고요. 거짓 진술서 한 장 써주면 어머니 수술비를 대주겠다고. 가난이 죄라고 효도 한번 해보려던 청년의 양심을 회사가 돈으로 산 셈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민재 씨가 가엾어서 가슴이 아렸습니다. 오빠에게 당한 배신감이 떠올랐지만 민재 씨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차마 모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나봐라. 너 효자다. 어머니 살리려고 그런 거 알아. 근데 거짓말 위에 세운 효도가 얼마나 가겠니? 나중에 어머니가 아시면 뭐라 그러시겠니? 명희 씨가 성한 왼손으로 민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거친 그 손길에 민재 씨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너무 무서웠어요. 이모님 다치신 거 꿈에도 나오고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강 변호사가 조용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재 씨,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주세요. 어머니 병원비는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게요. 복지재단 연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민재 씨는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게요. 증언. 저 때문에 이모님 인생 망칠 순 없어요. 제가 본 거 그대로 다 말할게요. 드디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한 겁니다. 이제 김철민 상무와 회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 참 얄궂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나 싶던 그날 저녁 강 변호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강 변호사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인 보호 신청을 기각한다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갑자기 변경됐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은 불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판사 교체, 그리고 회사의 대형 로펌 선임 소식.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과연 명예 씨와 강 변호사는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거대 기업이라는 바위를 계란으로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판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장 법정에서 벌어질 치열한 진실 공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명예 씨의 타들어가는 속을 대변하듯 하늘도 잔뜩 찌푸린 얼굴이었죠. 법정 안으로 들어선 명희 씨는 숨이 턱 막히는 위압감에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인석에는 국내 굴지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거든요. 그들의 매끄러운 양복과 거만한 표정은 너희 같은 서민이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라고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김철민 상무가 다리를 꼬고 앉아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명예 씨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며 비릿하게 웃었죠. 그 뻔뻔함에 명희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웃어라. 마음껏 웃어도 오늘이 내 놈들 제삿날이 될 테니까.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24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했다는 판사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소문대로 그는 회사 측에 유리한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강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할 때마다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 관련성이 없다며 기각하기 일쑤였죠. 가장 뼈아픈 건 이민재 씨의 증언 시간이었습니다. 증언대에 선 민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의 강요로 거짓 진술서를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는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증인,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했죠? 원고 측 변호사가 병원비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재판장님, 이것 보십시오. 원고 측은 돈으로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미끼로 위증을 교사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법정 안은 술렁거렸고 민재 씨의 용기 있는 고백은 돈 받고 파는 거짓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명희 씨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판사는 시끄럽다며 오히려 명희 씨에게 경고를 주더군요. 이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걸까요?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재판은 점점 패색이 짙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상무는 승리를 확신한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강 변호사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철수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웅성거리는 장내. 김상무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박철수 씨가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오빠는 방청석의 명희 씨를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죠. 상대 측 변호사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사기죄로 구속된 범죄자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기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판사는 의외로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을 허가했습니다. 증언대에 선 철수 씨. 그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제가 지은 죄 달게 받고 있습니다. 동생 돈 훔친 천하의 나쁜 놈 맞습니다. 근데요, 저기 앉아있는 저 김철민 상무, 저 사람도 같이 감방 가야 합니다. 이봐, 헛소리 하지 마. 김 상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철수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김 상무가 저한테 5천만 원 줄 때 제가 바보같이 넙죽받기만 한 줄 아십니까? 저도 불안해서 혹시 나중에 저만 뒤집었을까봐 보험 하나 들어놨습니다. 철수 씨의 말에 법정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험이라니? 명희 씨도 강 변호사도 금시초문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상무실에서 돈 받을 때 제가 몰래 녹음만 한 게 아닙니다. 김 상무가 자기 입으로 이번 것만 잘 덮으면 사장님 승진도 문제없다. 작업 반장들 입단속은 다 시켜놨다고 떠드는 거. 제가 차고 있던 이 스마트워치로 동영상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철수 씨가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압수품으로 보관되어 있던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워치였습니다. 김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죠. 강 변호사는 놓치지 않고 즉석에서 영상 재생을 요청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영상.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김 상무가 돈봉투를 건네며 명희 씨 병신된 거 본인 과실로 조작해서 덮자고 말하는 모습과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명희 씨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오빠가 미웠지만 그 오빠의 의심병과 겁쟁이 기질이 아이러니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명희 씨를 구한 것입니다. 오빠, 정말 가지가지한다. 근데 이번엔 정말 고맙다. 정말로. 김 상무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들도 짐을 싸서 도망가듯 자리를 피하더군요. 판사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싸늘한 눈빛으로 김 상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고 측, 더할 말 있습니까?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오리발을 내미실 겁니까?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명희 씨가 마침내 거인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짐을 챙기는데 법원 경위가 다가와 판사님이 명희 씨를 잠깐 보자고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판사실로 간 명희 씨. 깐깐해 보이던 판사가 명희 씨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짓더니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박명희 씨, 사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산재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는 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했죠. 그래서 이 사건 배정받자마자 밤새워 기록을 다 봤습니다. 그가 건넨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땡땡 정밀해 지난 10년간 산재 은폐 내역과 비자금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겁니다. 판사인 제가 직접 수사할 순 없어서 고민하던 차였는데 오늘 확실한 물증이 나왔으니 이걸 검찰에 넘기면 회사는 뿌리째 흔들릴 겁니다. 명희 씨, 정말 큰일 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
판사는 회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악을 잡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명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 명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강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이긴 거죠? 강 변호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이제 웃으세요, 선생님. 법원 문을 나서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비록 한쪽 팔은 쓸 수 없지만 두 다리로 당당하게 서서 저 노을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독자 여러분,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구속된 김상무가 이송되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플랜 B를 실행해라고 속삭였다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플랜 B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명희 씨는 진정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에필로그, 눈물과 감동의 피날레가 기다립니다. 김철민 상무가 옥중에서 지시한 플랜 B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기사에는 산재 호소녀 박모 씨, 알고 보니 상습, 도박꾼, 가족을 고소한 비정한 여동생의 두 얼굴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돈을 뿌려 명희 씨를 돈 때문에 가족까지 팔아먹는 독종으로 몰아가려 했던 거죠. 명희 씨는 병실 침대에서 그 기사들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억울함에 숨이 턱턱 막혀왔죠.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말에 더 쉽게 흥분하니까요. 댓글창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봐, 관상은 과학이라니까. 오빠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세상이 다시 명희 씨에게 등을 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 변호사마저 이건 여론전이라 쉽지 않겠는데요. 하며 난감해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이 더러운 판을 뒤집은 건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던 그때 한 청년이 쭈뼛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낡은 배낭을 맨 수수한 차림의 청년. 바로 철수 씨와 영숙 씨의 아들, 명희 씨의 조카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피의자 박철수, 최영숙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명희 씨의 조카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도박에 빠져 고모님의 보상금을 훔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금 퍼뜨리는 기사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민호가 배낭에서 꺼낸 건 어머니 영숙 씨가 꼼꼼하게 적어둔 비밀 가계부였습니다. 거기엔 김철민 상무에게 받은 뒷돈 5천, 기자, 매수 비용 1천, 맘카페 여론 조작, 알바비 300 같은 내역이 날짜별로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영숙 씨의 그 지독한 꼼꼼함과 탐욕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죄는 결정적인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제 부모님의 죄를 자식인 제가 고발합니다. 고모님은 저희 등록금까지 대주신 분입니다. 제발 고모님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청년의 눈물 어린 호소는 순식간에 여론을 뒤집었습니다. 조카의 양심선언이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도배되자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결국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김철민 상무를 영구 제명하고 명희 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민호야, 내가 어떻게, 내 새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뉴스를 본 명희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핏줄에게 배신당해 죽고 싶었는데 결국 다시 핏줄이 명희 씨를 살린 셈이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시장 골목.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진동을 합니다. 그 냄새를 따라가 보면 명인의 반찬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린 가게가 보입니다. 가게 안은 점심시간 전부터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사장님, 여기 멸치볶음 2팩만 더 줘요. 어유, 오늘은 잡채가 아주 때깔이 곱네. 앞치마를 두른 명희 씨가 한 손으로 능숙하게 반찬을 담아냅니다. 네, 한 손입니다. 비록 한쪽 팔은 예전처럼 쓰지 못하지만 명희 씨는 다른 손으로 칼질도 하고 국자도 저으며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보조기구를 끼고 어느 정도 물건을 집을 수 있게 된 팔은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어서 오세요. 맛보시고 가세요. 명희 씨의 얼굴엔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년 전 죽상을 하고 병원 옥상에 서 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가게 한켠에서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강준호 변호사가 멸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옷 버려요. 그만하시라니까요. 에이, 사장님. 저 이래 봬도 멸치 똥따기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업 1주년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두 사람이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제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든든한 동생이자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쪽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조카 민호와 산재 증인이었던 민재 씨였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갈 곳 없던 민재 씨를 명희 씨가 직원으로 거둔 것이죠. 민호 역시 주말마다 와서 일손을 돕고 있고요. 고모, 이거 다 씻었어요. 이모님,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활기찬 청년들의 목소리에 명희 씨 마음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든든해집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는 시간. 명희 씨는 가게 앞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시멘트 바닥 틈새를 뚫고 피어난 노란 민들레꽃입니다. 그래, 너도 참 애썼다. 밟히고 꺾여도 결국엔 이렇게 꽃을 피우는구나. 꼭 나처럼. 명희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오빠와 올케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리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으니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것을요. 명희 씨가 보조기구를 낀 손을 들어 밤하늘의 달을 가리켜 봅니다. 예전처럼 높이 들 순 없어도 달을 가리키기엔 충분한 높이입니다. 잘 살았다, 박명희.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살 거야. 입가에 번지는 미소와 함께 명희 씨가 씩씩하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등 뒤로 가로등 불빛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곳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힘들고 고단해도 명희 씨처럼 반드시 봄날은 옵니다. 지금까지 벼랑 끝에서 핀 꽃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반찬 같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